나는 케냐에서 사진작가가 됐다. 동아프리카를 둘로 나누는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근처였다. 300만 년이 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 루시의 유골이 발견된 직후였다. 나는 당시 30살이었는데 인류의 요람에 있는 느낌이었다. 세계에서 동물의 개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한복판이었다. 아내인 앤과 나는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에 머물며 사자의 습성을 연구하기로 했다. 우리는 강둑에 집을 지었고 나는 생계를 위해 관광객들을 열기구에 태우고 보호구역을 안내했다. 우리는 3년간 한 사자 무리를 관찰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내 손에는 펜 대신 사진기가 들려 있었다. 난 사진이 글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그렇게 사진 작가가 됐다. 바로 이것이, 이 동물들이 나를 사진 작가로 만들었다. 나는 열기구를 촬영에 이용했다. 느린 열기구는 촬영할 장면을 고르기에도 좋고 가까이 다가가거나 멀어질 수도 있었다. 열기구를 타고 동물을 촬영하는 동안 나는 땅의 그래픽적 형태와 영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큐멘터리 홈의 촬영을 위해 케냐로 돌아갔을 때 보호구역 밖에는 사실상 야생동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30년 만에 기린의 90%가 케냐에서 사라졌고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찍을 때 하마는 다시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 추가됐다. 코끼리들에겐 더 이상 이주할 지역이 없다. 녀석들이 농지나 전기 울타리와 마주칠 날이 멀지 않았다. 모든 동물 보호구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소수의 종들이 모인 거대한 동물원이 되어버렸다. 야생 동물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오카방고 강의 늪에서 아름다운 동물 사진을 촬영했다. 오카방고 강은 사막으로 흘러들며 삼각주를 형성한다. 매우 잘 보존된 지역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주변과 차단된 동물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현지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보호구역은 실패작이다. 나는 30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오래된 몸짓, 그들의 일터를 보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군다는 것을 알았다. 케냐의 차 농장은 놀라운 초록색 팔레트다.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다. 내가 늘 찾는 것이 이런 풍경이다.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에 부딪힌다. 나이바샤호 근처의 이 온실들이 그 예다. 여기서 키운 꽃들은 6,000km 이상 떨어진 유럽에 보내지는데 여기에는 수송할 비행기와 살충제가 필요하고 따라서 관계에 쓰이는 물은 물론이고 호수도 오염된다. 이것은 끔찍한 환경 파괴지만 케냐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자리다. 급료는 형편없더라도 말이다. 그 결과 빈민가가 늘어났다. 나이로비의 이 지역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빈민가다. 케냐를 떠날 때만 해도 내가 도시를 촬영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자연에 관심이 있다면 사람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케냐 국경 근처의 탄자니아에서 이 화산을 촬영했다. 넨가의 화산이 지구 초기의 대기를 연상시키는 짙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의 산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산 위에 눈이 녹았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의 분명한 징후로 인간이 최근에 지구에 미친 영향이다. 케냐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발견됐다. 생물 다양성의 성실, 농업의 세계화, 빈곤 심화, 기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까지. 나는 이런 변화의 징후들을 세계 각국에서 보았다.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진 나는 그 나라들로 돌아가 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내가 관찰하고 의심하고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나의 첫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담아내지 못한 영상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아이슬란드다. 이 나라의 풍경은 눈이 부시다. 태초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지질학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땅 중 하나로 토양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광물 상태다. 나는 늘 암석의 색과 다양한 질감 속에서 아름다운 패턴을 찾는다. 아이슬란드에서 나는 갓 태어난 땅을 찾고 있었다. 화산과 식어가는 마그마에 의해 조각되고 눈으로 디자인된 땅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강들을 촬영했는데 우리 몸의 혈관과 유사함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사진이었다. 강과 동식물, 모든 것이 지구의 자연 법칙 속에서 같은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진작가는 아름다움을 포착해야 한다. 아름다운 것은 감동을 준다. 이 빙하는 내게 소중한 기억인데 가까이 갔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분화 후 화산재가 빙하에 떨어지며 얼음 위에 부조를 새겼고 그 윤곽과 음영이 마치 흰 종이에 그린 목탄 소묘 같았다. 땅속에서 생명이 격렬하게 용솟음치며 온 세상을 정복할 기세다. 아이슬란드에서 우리는 아주 격렬한 자연 현상들을 촬영했는데 아이슬란드는 이런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지표면 아래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온 나라가 사용할 난방 연료와 전기를 생산해낸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에 덮여 있고 프랑스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남극 대륙은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이다. 북극과 함께 지구 기후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대륙은 인간이 정착할 수 없는 극한의 땅이다. 여기서 촬영한 독특한 영상들을 홈에 담지 못해 유감이었다.
남극에서 유일하게 눈에 덮여 있지 않은 드라이밸리. 미국은 달에 보낼 우주 비행사들을 이곳에서 훈련시켰다.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땅으로 생명체도 극히 드물어 드라이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눈도 쌓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극의 얼음은 녹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온난화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극지방을 에워싸며 거대한 빙하를 보호하는 빙원들이 녹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상현상의 원인은 분명하다. 중국에서는 매주 2개의 탄소연료 발전소가 새롭게 가동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세계 무역의 강자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의 인구가 이 거대한 산업의 바퀴를 굴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원자재가 상하이로 모여든다. 몇 년 이내에 세계 5대 항구 중 3개가 중국 차지가 될 것이다. 이 조선소에 건조된 배들이 매일 전 세계를 향해 떠난다. 중국의 충칭은 세계 최대의 도시다. 거주민이 3,40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충칭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장면을 촬영할 당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중국인들은 곡식을 말리기 위해 고속도로를 막는다. 음식물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극과 극이 공존하는 이 나라를 촬영하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다. 중국은 오랫동안 언론인들의 접근을 차단했고 사진작가인 내게도 금지된 영역이었다. 항공사진은 종종 첩보 활동과 동일시돼서 촬영 허가를 받기까지 20년이 걸렸다. 거기다 촬영한 자료는 전부 검열을 받았다. 만리장성 위를 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인간이 지은 지상 최대의 건축물은 8,800km 이상 뻗어나간다. 이 해를 돕자면 파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새가 날아가는 거리다.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을 짓고 또 재건하기까지 2,000년 이상이 걸렸다. 성벽을 짓다가 죽어간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노동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공동묘지인 셈이다. 하늘에서 보면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늘 장벽에 매료됐다. 예를 들어서 이 숲에는 뚫을 수 없는 경계, 비무장지대가 숨어 있다. 이것이 남한과 북한을 50년 동안 갈라놓았다. 380km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엄청난 지대가 묻혀 있으며 수천 명이 밤낮으로 감시하는 구역이다. 한쪽은 비참한 상황에 놓인 금단의 국가, 한쪽은 세계와 교류하며 부유해진 국가.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이룩한 산업의 기적을 함께하길 꿈꾼다. 여기서도 배들이 건조되고 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조선소다.
이런 번영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대가가 따른다. 수도인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까지 공해에 오염될 수 있을까? 네팔의 공기는 너무나도 맑아 보인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은 이후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들이 대도시들만큼이나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염 물질이 기류에 실려왔다가 산맥에 갇힌 것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들은 촬영하지 못했다. 우리 헬기의 고도는 5,500m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높이에서도 벌써 산소가 희박해서 산소 마스크가 필요했다. 나는 이곳에서 기후변화가 물 공급에 끼치는 영향을 기록하고자 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빙하 대부분이 불과 25년 후인 2035년경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 빙하들은 아시아의 거대한 강들의 원천이며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그 물에 의존해 살아간다. 네팔을 처음 찾았던 15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작물 재배를 위해 개간한 산비탈이었다. 그 위를 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전 세계 농부의 98%가 기계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인도를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에도 늘 그렇듯이 사람들의 노동을 목격했는데 여자들이 마을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광경이다. 1960년 이후 집약농업의 발달은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지만 그로 인해 서서히 지하수가 고갈됐다. 물을 찾으려면 매년 더욱 깊게 땅을 파야 한다. 지하에서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우기에 쏟아지는 빗물을 저장할 웅덩이를 파는데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웅덩이의 크기와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을 보라. 여자들이 웅덩이를 파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잊고 있지만 물은 이토록 소중하다. 인도의 색깔은 언제나 화려했다. 라자스탄에서 본 배짜기와 화려한 빛깔의 염료들. 이런 풍경을 찍게 된 건 행운이었다. 이런 전통적인 면 외에 인도가 겪고 있는 급격한 변모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2012년이면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추월하게 된다.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뭄바이는 수백만 명의 인구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증권시장을 자랑한다. 돈과 사람이 늘어날수록 물은 점점 더 부족해진다. 태국의 팡가만에서 나는 사라져가는 맹그로브 숲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맹그로브 숲의 면적은 한 세기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열대 바다를 장식하는 이 아름다운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맹그로브 숲은 물고기를 번성하게 하고 갑각류와 연체 동물의 은신처 역할도 한다. 사람들도 이 자원에 의존해 왔다. 맹그로브는 식량뿐 아니라 목재와 약초, 밧줄을 만들 섬유를 제공했고 이들의 문화는 맹그로브 숲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지난 25년 동안 이 풍요로운 바다로 새우 산업이 몰려들었다. 저 밑에 새우 수백만 마리가 있다. 새우를 계속 살려두기 위해 다량의 항생제를 뿌리고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한다. 정화 과정은 오염을 더욱 심화시킨다. 오늘날 새우 양식은 맹그로브 숲 벌채의 주 요인이다. 새우들은 전 세계로 보내지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은 인근의 해변을 가득 메운다. 코스타리카의 원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보인다. 코스타리카는 생태 관광의 천국이다.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자원도 보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광이다. 지구상의 생물 종 중 무려 5%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도시에 사는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숲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시림의 중요성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다. 나무는 줄기와 가지, 뿌리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전체 보유량이 대기 중의 탄소량보다 더 많다. 나무는 물과 먹이 순환의 핵심 요소이며 숲을 파괴하는 건 그 순환을 파괴하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반드시 촬영할 생각이었다. 빈곤한 나라지만 색다른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과 보존을 병행하며 무엇보다도 군대보다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거느리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나머지 세상은 이런 이상향을 공유하지 않는다. 애리조나의 사막 한복판에서 재활용되길 기다리고 있는 이 폭격기들은 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다. 시각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죽음을 몰고 다니는 새들에게서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다. 엘고어는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돈이면 미국의 모든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상공에서는 눈부신 풍경들을 볼 수 있다. 좋든 싫든 미국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한다. 최강의 군사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며 자유의 상징이다. 최대의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자연 보호구역들을 최초로 만든 나라이기도 하다.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은 그 놀라운 색채 때문에 사진작가들에겐 신화적인 장소다. 또한 미국은 재생에너지의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석유 생산지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이제 풍력 에너지 발달을 이끌며 태양 에너지 분야로도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근간은 바로 석유다. 에너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의 주요 관심사다. 물론 석유는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이바지를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컸다.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 대형 목장들은 석유 덕분에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석유 2리터가 든다. 뭔가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경험상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내가 할 일은 이 장면을 공개하는 것이다. 목축 산업은 모든 운송 수단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 여기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곡물의 60%가 사료로 쓰인다. 그래서 환경 단체들이 고기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구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목화에 관한 얘기인데 농부들의 문제이자 동시에 고갈돼가는 자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목화를 키우려면 물과 열이 필요하다. 목화 농장들은 미국 영토의 3분의 1에 물을 공급하는 오갈랄라 대수층의 물을 끌어다 쓴다. 농업용수 때문에 대수층의 수위가 계속 줄고 있으며 고갈될 위험하져 있다. 미국의 상황도 인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미국은 최대의 목화 수출국으로 목화 생산자들은 점점 더 많은 작물을 심지만 이유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기 위해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쓴다. 미국 농부는 아프리카 농부가 1년간 버는 돈을 단 하루 만에 번다. 이곳의 기후는 목화 재배에 알맞아 관계 시설이 필요 없다. 수확은 손으로 하고 온 가족이 참여한다. 목화는 이 나라의 주된 자원이다. 이들이 손으로 심고 수확하는 목화는 보조금을 받는 미국 목화와 나란히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고 같은 가격에 팔린다. 차이점은 아프리카 목화를 재배하는데 시간이 2,000배나 더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세가 떨어지면 목화를 판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다. 여기에 극단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 세계로 수출된 목화가 헌옷으로 기부돼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목화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역시 목화 생산국이다. 급료는 매우 낮고 수학기에는 아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학교가 문을 닫는다. 대규모의 관계시설도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목화는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는 다른 나라의 목화와 마찬가지로 시세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농장을 지원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농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인다.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다. 한때는 이곳에 시르다리아 강이 있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길을 돌린 결과다. 이렇게 강이 마르면서 아랄해의 표면적은 반으로 줄었고 물의 양도 75%가 줄었다. 놀랍게도 이 마을은 과거의 항구였는데 해변이 80km나 멀어졌다. 욕조를 비우듯이 바다를 비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향력은 강해졌다. 임박한 재난에 대한 경고를 현실로 받아들이긴 힘든데 아랄해에서는 정말 현실이 됐다. (4년) 전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제기금의 도움을 받아 강을 일부 복구하고 바다의 폭이 좁은 부분에 댐을 건설했다.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닷물과 물고기가 돌아왔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갖고 있다. 재앙을 촬영하러 갔던 나는 희망을 발견하고 무척 기뻤다. 물.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상적인 영상이 필요했다. 최적의 장소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의 이구아수 폭포였다. 우리는 장관에 매혹돼서 몇 시간이고 촬영을 계속했다. 이구아수 폭포의 물은 브라질 북동부에서 온다. 이곳엔 275개의 폭포가 있고 그 폭포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린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호화 호텔들에는 하수 처리 시설이 없다. 폐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한복판의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모순은 또 있다. 브라질에서 우리는 아마존강의 수원을 촬영했다. 왼쪽은 술리몽스강, 오른쪽은 네그로강이다. 술리몽스강은 토사 때문에 강물이 붉고 네그로강은 부식물 때문에 강물이 검다. 두 강물은 같은 강바닥 위에서 수 킬로미터를 서로 섞이지 않고 흐르다가 마침내 저 유명한 아마존강을 이룬다. 한 산맥이 세계 최대의 습지대인 판타날 습지와 아마존강을 가르고 있다. 항공 촬영을 할 때는 늘 습지대를 찾는데 땅과 물, 하늘이 뒤섞여 눈부신 장관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곳에 갔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습지대는 생김새나 역할이 우리의 신장과 비슷하다. 식물들로 이루어진 작은 섬들은 여과 세포와 같고 수로들은 혈관을 닮았다. 습지대는 우리의 신장처럼 여과와 정화 기능을 한다. 나는 지구 도처에서 생명 활동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미경 사진의 샘플 같은 풍경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똑같은 디자인이 반복된다. 시베리아의 풍경은 판타날 습지와 비슷하지만 이 물속에는 얼음이 숨어 있다.
땅속 깊은 곳이 늘 얼어붙어 있는데 이를 영구 동토층이라고 한다. 이 땅이 녹으면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력한 기체 메탄을 방출하는데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중요한 석유와 가스 매장지이고 지금 보이는 스루쿠트의 가스전은 유럽의 중요한 가스 공급처다. 저 송수관의 가스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 고향으로 갈지도 모른다. 습지에 식물이 자라면서 진흙이 뭉쳐 매우 독특한 지표면이 형성되지만 그 위에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건 불가능하다. 시베리아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극단적이다. 여름엔 40도까지 치솟고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 바이칼 호수를 촬영할 때도 그렇게 추웠지만 풍경은 너무도 매혹적이었다. 바이칼 호수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호수다. 물이 굉장히 맑아서 40m 아래까지 들여다보인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얼음이 갈라지고 녹고 다시 형성되며 이렇게 추상적인 무늬가 만들어져 호수의 도처에 층층이 포개져 있다. 이 호수 위를 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경이로웠다. 마치 잭슨 폴락의 흑백 추상화 위를 나는 듯했다. 이번엔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캐나다령의 북극해다. 이곳의 얼음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아름다운 영상은 빙원이 녹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흰 얼음은 햇빛을 반사하는 반면 검은 물은 햇빛을 흡수한다. 바다는 점점 따뜻해지고 얼음은 더 빨리 녹는다. 그 결과 새로운 항로들이 열리고 있다. 과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북서 항로를 얼음덩어리가 막고 있었지만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 배도 새로 열린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깨달았다. 얼음이 녹으면서 무역 항로가 바뀐 것이다. 이누이 쪽은 벌써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빙어는 그들의 사냥터이자 교통수단이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누이 쪽에겐 새로운 운송수단이 필요했다. 그 결과 이렇게 스쿠트와 보트가 결합했다. 20년 만에 그린란드를 다시 촬영하면서 몰라보게 불어난 강의 숫자와 크기에 놀랐다. 우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압축으로 인해 산소를 모두 잃어버린 오래된 얼음은 이렇게 푸른색을 띈다. 수많은 빙산이 바다를 표류하며 항구를 막아 혼잡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빙산들을 촬영했는데 마치 바람이 조각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다. 북극은 섬세한 지역이다. 여기서는 모든 게 느리다. 나무가 자라는데도 100년이 걸린다. 툰드라의 이 원시림은 북극권의 경계에 나타난 최초의 나무들이다. 지평선 저 멀리 보이는 것은 극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석유 개발 현장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 악명 높은 시설은 캐나다 알버타주의 역청 사암 매장지에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운동가들은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여긴다. 추출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대기와 토양과 강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로 황화물이 함유된 석유 잔여물과 모래에 남아있는 용해제가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노을이 질 때쯤 이 물질은 마치 금처럼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을 만났다. 이토록 아름다운 물질이 사실은 독인 것이다. 여기 증거가 있다. 저 붉은 물체는 새를 쫓는 헛수압이다. 새가 이곳에 앉으면 죽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석유는 지하에 묻혀 있다. 나는 운 좋게도 숲속에서 기름이 타는 걸 발견했다. 석유의 기원이 식물에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나이지리아에는 해상석유 굴착 시설도 많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이며 도처에 석유가 있지만 매우 가난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석유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풍요로운 자원을 가진 나라가 이토록 비참할 수 있다니. 촬영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찾던 광경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앞에 들어올 때가 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다. 눈앞에는 지독한 가난이 있고 그 배경에서는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가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 1억 5천만 명이 사는 이곳에서 게릴라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의 분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라고스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지만 세계 최대의 빈민굴 또한 이 도시가 가지게 된 타이틀이다. 석유 수익은 넘치지만 그 중심지의 경찰력과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앙을 향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말리. 나는 단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촬영하고 싶었다. 이 반디아가라 절벽은 도곤족의 지역에 있다. 언뜻 에덴 동산처럼 보이지만 이상향과는 거리가 멀다. 현대화와는 동떨어진 이곳에서의 삶은 힘겹다. 노동은 고되고 우물까지는 몇 시간을 걸어야 한다.
이 여자들은 너무 바빠서 좀처럼 보기 힘든 헬기가 온 것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본다. 서쪽으로 더 가면 나이저 강이 사막 한복판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삼각주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다. 역사가 매우 긴 문명으로 강가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건축물은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듯하다. 이 지역은 블랙 아프리카와 마그레브가 만나는 지점으로 수세기 동안 여행자와 지식인들이 모여든 상업 도시들이며 문화가 융합됐던 곳이다. 유네스코는 제네 모스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 지역은 가장 오래된 대학들이 설립됐던 곳이다. 먼 옛날부터 여행자들은 마차와 낙타를 타고 이곳을 오가며 이런 카누들을 보곤 했다. 임시 변통으로 만든 배를 탄 이 사람들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항해를 한다. 이 돛은 구호 식량 자루로 만든 것인데 오래전에는 아마 파피루스 섬유 같은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가장 귀한 재산인 가축은 반드시 데려간다. 하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고 2년 후에 다시 돌아가 본 나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폭우에 이어진 지독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고 가축의 절반은 죽었다. 나를 향해 웃으며 더없이 아름다운 영상을 선사해준 아이. 그 아이에게 내가 걱정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니까. 파리는 나의 도시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다. 파리는 집이며 나의 고향이다. 케냐에서 사진에 눈을 뜨고 난 뒤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벗어나 첫 항공사진을 찍은 건 파리였다. 내 손바닥처럼 훤히 아는 곳임에도 파리 상공을 처음으로 날 때 나는 이 도시를 재발견했다. 하늘로 올라가면 익숙한 것이 다르게 보이고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에서 나는 파리의 과거를 보고 도시를 세운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어민이었다. 그들에게 파리는 강을 의미했다. 강에서 먹을 것을 구했고 나무와 땔감은 습지대와 숲에서 구했다. 세상의 수많은 지역에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간다. 파리 건설에는 시간이 걸렸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짓는 데만 170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고층 건물도 2년이면 짓는다. 나는 반평생 동안 지구와 사람들 위를 날아다녔다. 명암 효과와 정확한 촬영을 위한 망원 렌즈 이용법 등 아프리카에서 야생 동물을 촬영하며 배운 모든 것을 항공 촬영에 적용했다.
하늘에서 본 도시들은 자연을 이루는 일부다. 마치 숲속의 개미탑과도 같다. 나는 홈 촬영을 위해 30년 동안 방문했던 나라들로 다시 돌아갔고, 그 모든 나라에서 우리 시대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점들을 목격했다. 그리하여 나의 여정은 계속된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고, 그들의 종교와 일과 생활 수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길 좋아한다. 아프리카에서 여정은 계속된다. 스위스 같은 풍경이지만 사실 이곳은 스와질란드다. 산지가 많은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 위치한 작은 내륙 국가다. 언덕의 기슭과 평원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밭은 마치 붓으로 색을 칠해 놓은 것 같다. 트랙터가 아닌 가축을 이용해 힘들여 일군 받침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건 모양이 고르지 않기 때문인데, 나는 늘 사람들이 땅을 일구며 만들어 놓은 무늬들을 찾는다. 하늘에서 보면 도처에 논밭들이 많아 지구가 마치 거대한 농지 같기도 하다.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이 아이들을 보며 난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이 세상에서 가장 짧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겨우 32살. 바로 에이즈 때문인데 유엔 보고서의 통계 자료에 나와 있다. 나는 그 통계와 함께 이 얼굴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유엔의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넬슨 만델라가 15년 전에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했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쪽엔 교외의 주택가, 한쪽엔 빈민가.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늘에서는 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안개 사이로 보이는 건 유칼립투스 나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칼립투스 농장을 볼 수 있는데 목재 펄프를 만들기 위해 재배되기 때문이다.
종이 소비량은 50년 만에 4배가 증가했는데 유칼립투스가 성장하는 데는 10년밖에 안 걸린다. 하지만 이 나무들 밑에서 다른 종이 잘 자라지 않아 다양한 식물군이 서식하지 못한다. 유칼립투스가 그 모든 식물군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서인도 제도에서 같은 섬, 같은 땅을 공유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선 숲이 보존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경을 넘자마자 황무지가 나타난다. 목탄이 그 원인인데 80%의 인구가 다른 에너지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는다. 아이티 농민들은 한때 작물을 수확하면서 부업으로 목탄을 생산했다. 하지만 지금은 땅이 심하게 손상돼 작물을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탄이 주요 수입원이 된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하고 토양은 갈수록 척박해지니 악순환이다.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의 시장에서는 목탄을 주력 상품으로 내다판다. 포르토프랭스는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거대한 빈민굴이 된다. 이 나라는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주뿐인 듯하지만 어디서 이들을 반겨줄까? 마다가스카르는 동아프리카 근해의 섬나라다. 또 하나의 빈곤한 국가인 마다가스카르는 오랜 풍습인 화전 농법 때문에 막대한 숲을 잃어버렸다. 아이티와 달리 이곳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은 늘 내게 감동을 준다. 수도인 안타나나리보를 지나며 벽돌 쌓는 광경을 보았다. 하늘에서 보니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나온 고대 도시 같았다. 농민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판다. 이들의 작업 방식은 굉장히 기발하다. 마른 벽돌들을 벽난로 모양으로 쌓고 통로를 내 벽돌을 구울 때 나오는 열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한다. 이것은 내가 무척 좋아하는 칭기 협곡이다. 칭기는 마다가스카르어로 발끝으로라는 뜻이다. 이곳은 마치 돌로 만들어진 뉴욕 같다. 사람은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첨탑의 숲이다. 나무들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첨탑의 꼭대기까지 자란다. 이 돌은 날카롭지만 무르다. 이 바위들은 오랜 세월 물과 바람에 침식된 산호로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산호는 대기 중에 있다가 바닷물에 녹아든 탄소를 흡수해 석회질 외피를 만들어냈다. 지구의 모든 석회석은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이 첨탑들은 그 유기체의 유해가 쌓인 것이다.
북쪽으로 한참을 가면 차드가 있다. 티베스티 산맥의 화산들은 아이슬란드처럼 지구 초창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황폐한 광물 행성 같다. 이곳은 폭동이 잦은 위험 지역이기도 하다. 이 영상은 안전을 위해 헬기가 아닌 비행기에서 촬영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중심에 자리한 이 나라는 한때 4개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내륙의 바다 차드호가 있었다. 아주 깊지는 않았고 수위는 늘 비어냈다. 하지만 60년대 이후로 호수의 95%가 줄었다. 강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 기후 변화도 한 원인이지만 주로 관계를 위해 물길을 돌린 탓이다.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본 것과 같은 경우다. 이 호수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재앙이다. 아랄해만큼 충격적이진 않지만 덜 알려졌을 뿐 심각성은 그에 못지않다. 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차드 북동부에 있는 수단 국경 근처의 거대한 난민 수용소다. 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 10개의 캠프에는 35만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수단의 다르푸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중엔 차드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마을에서 구할 수 없는 물과 교육, 의료, 음식을 찾아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수용소가 자립할 길은 없다. 모든 자원은 외부에서 오고 물조차 트럭에 실려오곤 한다. IT처럼 이것도 국제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완전히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삶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어떤 세계관을 기르고 어떤 기술을 배우며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끔찍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한 2008년 이후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나는 이것이 역사적 고비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전쟁으로 인한 문제보다도 중요해졌다. 모리타니아는 또 하나의 멋진 사막 국가다. 언젠가는 꼭 사막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촬영하며 모래 언덕 위에 비친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보고 싶었다. 해질 무렵이면 모래 언덕은 빛으로 조각되고 그 조각품은 끝없이 펼쳐지는 것만 같다. 언제나 이미지를 완성하는 건 빛이다. 사막은 낙타를 연상시킨다. 모리타니아에는 아직 낙타가 많다. 사막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동물이 있을까? 낙타는 진화의 정석을 보여주는 동물이다. 하얀 털은 햇빛을 반사하고 높은 발굽은 땅의 열기를 막아주며 날씬한 옆구리는 햇빛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모리타니아의 수도인 누악쇼트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 언덕 사이에서 개미 행렬 같은 줄이 보였다.
짐을 잔뜩 실은 낙타 100여 마리를 거느린 여행자들의 행렬이었다. 뭘 싣고 가는지 알 길이 없다. 마치 천일야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는 좀 더 현대적인 행렬을 만났다. 이 기차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느리고 가장 무겁다고 한다. 조이라트 광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이 기차에 실려 누아디부 항구로 가고 다시 배에 실려 유럽으로 간다. 기차가 속력을 늦추거나 멈추면 대담한 승객들이 올라탄다. 모리타니 연안 근해에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해류가 난류와 만나 바다 깊은 곳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물이 솟아오른다. 이곳 모리타니 연안에는 물고기가 많아 수많은 상어버선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류 남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선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다. 우리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애썼지만 어떤 선주도, 심지어 유럽인 선주도 우리를 배에 태워주지 않았다. 그러다 촬영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촬영 허가를 받았다. 어디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촬영을 금하는데 이게 그 이유다. 이런 거대한 저인망 어선과 그물이 물고기들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전 세계 어부의 96%가 소규모 어획 활동을 벌이는데 어획량은 불과 전체의 30%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과 어류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카르 근처 카이아르 해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나누는데 일부는 팔고 일부는 연장자들에게 준다. 지역에서 만든 일종의 연금 제도다. 공동체 전체가 전통적인 어획 방식을 고수하는데 젊은 어부들은 이 방식을 힘겨워한다. 다카르 외곽의 엠보버스 쓰레기 처리장에도 공동체가 있다. 수 킬로미터 뻗어 있는 이 쓰레기장에는 매일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이곳에 1,200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카르의 공무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들은 지역자치회를 설립하고 진료소도 세웠지만 여전히 사회적 지위는 낮다. 지브롤터 해역. 나는 편안하게 헬기를 타고 이곳을 건너지만 매년 이 바위에 가려다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미립국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브롤터는 새로운 삶의 상징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그것은 태초부터 인류의 소망이었다. 스페인, 알메리아 사막의 유명한 온실들. 여기서도 내부 촬영은 허가받을 수 없다.
대부분이 이민자인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곳의 열악한 환경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는 사회적, 환경적 수치지만 이민자들에겐 유일한 일터다. 안달루시아 상공을 날다가 거대한 올리브 나무 농장을 발견했다.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나무들의 행렬을 보니 왜 스페인이 세계 최대의 올리브유 생산국인지 이해가 됐다. 하지만 내가 스페인에 간 건 태양에너지 개발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스페인은 태양에너지의 최대 생산국 대열에 드는 것이 목표다. 이 거울들이 햇볕을 화력발전소로 보내면 물이 가열되고 전기가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석탄이나 원자력은 없다. 태양 자체가 연료인 것이다. 햇빛을 모으는 방법은 또 있다. 이건 2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는 광전지들이다. 촬영 당시 이곳은 세계 최대의 태양 발전소였다. 물론 태양 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 핵연료 등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하이티와 마다가스카르 등 에너지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를 이겨낼 해결책이기도 하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재앙, 산불. 이곳 그리스에서도 포르투갈에서도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산불은 갈수록 파괴적인 양상을 띈다. 홈을 촬영하는 동안 우리는 지구상 어디에든 산불이 나면 바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8월 중 그리스에 산불이 났다. 시골은 벌써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작물을 재배한 땅엔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 농업에서 생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접근이 힘든 땅은 버려지고 화재로 파괴된다. 그런 땅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 땅을 보호해야 하는 데다 앞으로 도시와 가까운 지역 기반의 농업이 매우 절실해질 것이므로 이 땅들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네덜란드 인구의 60%는 바다 간척지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폴더라고 한다. 네덜란드인들은 지금까지 7세기 동안 물을 빼고 땅을 파고 제방을 만들어 농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풍차가 생산한 에너지로 물을 퍼내고 운하를 관리했다. 폴더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 멀리 우리가 찍고 싶어 했던 선명한 색깔의 띠가 보인다. 1년에 15일 동안 튤립이 만발할 때면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가 된다. 튤립은 알뿌리만 수확한다. 오스만 제국에서 처음 건너온 이후 엄선된 각종 튤립들이 4세기째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들에는 막대한 살충제가 든다.
네덜란드는 제곱미터당 가장 많은 살충제를 쓰는 나라다. 이 샛노란 영역은 유채밭이다. 이런 유채밭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5년 만에 거의 3배가 됐다. 바이오 연료 때문이다. 유채씨에서 나오는 기름은 친환경 연료로 가공된다. 하지만 전국 농지의 생산량을 모두 합해도 세계 수출은커녕 프랑스 한 곳에서만 쓰기에도 모자란 실정이다. 나는 홈에서 원자력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 그 주제에 관해 광범위한 촬영을 했다. 이곳은 프랑스 라그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으로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독일, 일본, 호주의 방사성 폐기물이 여기로 온다.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폐기물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으며 공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논쟁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위험성만을 얘기하고 찬성론자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험 요소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원자로 폭발 현장 근처에 있는 유령 도시 체르노빌을 촬영했다. 눈 덮인 이 아름다운 도시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증거다. 원자력을 받아들이는 건 그 위험성도 함께 떠안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처럼 나도 원자력을 반대했지만 그건 기후변화의 위협이 있기 전이었다. 지금은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최선인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쨌든 지구에 있는 우라늄의 양은 한정돼 있다. 사진작가인 내게 이 우라늄 광산들은 경이로운 풍경이다. 노란색 우라늄이 광석에 함유된 다른 금속들의 색깔과 섞여 있어 호주 상공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인상파의 그림 같다. 아름다운 풍경에 넋이 나가 그 질감과 무늬에 감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촬영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산호초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역시 매혹적인 풍경이다.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는 무방비 상태다. 이 유기체들은 해양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인데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치명적일 수 있다. 나는 뉴질랜드야말로 현대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다. 영토의 3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온대성 기후에서 형성된 독특한 원시림과 산, 평원을 가진 뉴질랜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다. 가을 풍경을 촬영한 건 단순히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색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았다. 나뭇잎들은 빛의 가시 스펙트럼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는 엽록소가 소멸해 녹색이 사라지고 나머지 색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빙하 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빙하가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엔 빙하가 바위를 마모시켜서 생긴 빙하 먼지가 가득한데 햇빛에 반사되면 크림 같은 푸른색을 띈다. 뉴질랜드의 전기는 주로 이 댐에서 생성되는데 뉴질랜드의 목표는 10년 안에 탄소 중립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불가피한 배출량은 숲을 보존함으로써 상쇄해야 한다. 나는 뉴질랜드가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곳을 촬영하고 싶었다. 두바이에서는 정반대의 느낌을 받았다. 두바이는 해저에서 수백만 톤의 모래를 퍼나르며 복잡한 모양의 군도들을 건설하고 있다. 노동력을 포함해 모든 자원은 나라 밖에서 온다. 억만장자들을 위한 모델 하우스라도 짓는 것일까? 두바이 촬영은 힘들었다. 촬영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제작진을 보내 광고를 찍는다는 핑계를 댔다. 이 나라의 과도한 경제 개발을 반드시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막 한복판에서 두 고속도로 사이에 스키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두바이는 미래 도시를 지향한다. 아직 건설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겐 이미 과거의 도시 같다.
우리에겐 더 높은 건물이 아닌 더 높은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메카를 촬영하고 싶었다. 예전에 탑에서 순례자들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진에서 그런 열정을 본 건 처음이었다. 이 신성한 장소 내부에는 이슬람 교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인 한 카메라맨이 대신 들어가서 장엄한 광경을 담아왔다. 이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는 이곳에 와서 함께 명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다. 신앙을 행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그들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경이로운 힘이 느껴진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하는 신앙의 힘이다. 나는 그것을 담고 싶었다. 프랑스에서도 2008년 여름 교황을 보기 위해 가톨릭 교도들이 집결했다. 나는 전 세계인이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물과 숲과 바다와 기후를 보존하는 일과 같은 매우 중대한 공동의 목적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가치는 매우 존중한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모스크와 교회 그리고 유대교 회당들이 서로 매우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평화의 상징이어야 하는 이곳이 전쟁의 땅이라는 사실에 이 벽을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사해를 건너면 요르단이 있다. 장엄한 와디럼 사막 상공을 날다 보면 이 협곡 깊숙이 자리한 보석 같은 문명 페트라를 볼 수 있다. (3세기까지는) 정원과 샘으로 가득한 호화로운 도시였다. 물을 모으는 복잡한 시스템과 관계 시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장소였다. 바위를 깎아 만든 이곳에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됐다. 페트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 질병? 아니면 경제난 때문이었을까?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곳이 폐허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도시가 영원할 거라 믿었다. 우리는
페트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막 한복판에서 이 놀라운 정원을 발견했다.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페르시아만의 한 부유한 왕이 만든 정원이다. 2만 년 된 선사시대에 대수총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수총의 물은 정화되지 않아서 점점 오염되고 있다. 헬기 조종사는 돈만 있으면 무슨 꿈이든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정원은 악몽이다. 가봉을 처음 봤을 때 난 감격했다. 그곳은 생태의 낙원이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렇다고 여기서 살 수는 없다. 비록 머나먼 곳이지만 우리에게 이 숲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다. 이 숲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달린 지구의 자연적 균형에 크게 기여한다. 한 지역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을 보호할 수는 없다. 모든 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모래 위에 그려진 이 동그란 무늬들은 내가 늘 찾아다니는 풍경이다. 이것은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다. 수컷들이 파놓은 구덩이인데 지나가던 암컷이 마음에 드는 구덩이를 발견하면 그곳에 알을 낳는다. 우린 이 코끼리의 가족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녀석이 무리에서 이탈하더니 우리에게 돌진했다. 헬기로 돌진하는 코끼리를 본 건 처음이었다. 우리를 침입자로 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다. 해변에서 코끼리를 본 건 가봉이 유일했다. 이 석유 굴착 장치가 있는 곳에서 뜻밖에도 고래를 촬영할 수 있었다. 한때 석유는 고래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19세기 초 사람들은 전등용 기름과 윤활유를 얻기 위해 고래를 사냥했는데 고래 기름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석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석유가 고래를 구한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 고래 사냥은 다시 시작됐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났다. 생태학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본 지구를 작업하면서 나는 달라졌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지구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며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 60여 년 전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세계 인구는 20억 정도였지만 지금은 거의 70억 명이다. 그리고 이 해변의 젊은이들처럼 많은 이들이 서양의 생활 방식을 누리고 싶어한다. 그동안 만난 과학자들은 날 변화시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 외면하는 듯하다. 환경 문제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나를 변화시켰다. 프랑스에서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1,300만 명이다. 나는 봉사를 통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